누워서 듣는 책 첫 번째 시간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특별한 경험으로 삶이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내맡기며 살아가게 되고 촉망받는 경제학도에서 명상가 겸 건축가 겸 의료 전산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CEO의 인생 이 모두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책 될 일은 된다는 삶에 대한 저항과 두려움을 수용과 사랑으로 바꿔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승 자가용 제트기는 홀로 앉아있기에 아주 평화로운 곳입니다.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지요. 눈을 뜨자 맨 처음 숲으로 들어가서 홀로 명상을 하던 시절을 떠올렸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확연히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곳은 거대한 요가 공동체로 성장했고 삶은 저를 상장 기업체의 CEO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저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무저항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유명한 CEO를 만나 그가 제시한 수십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가고 있었지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들지요.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우주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지요.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라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나요?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내버려 두어도 삶은 꽤 잘 굴러갑니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가 되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내지요. 이 중에 인간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들고 있지요.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삶에 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요?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일상 속에서도 강림할까요? 제가 벌인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지요.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로 인해 당신이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저는 23살까지만 해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오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나의 인생 경로는 영원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삶을 뒤바꿔놓는 사건은 매우 극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지요. 갑자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혹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면서, 혹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면서 존재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사건이 마음의 초점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하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지요. 이때의 그 사람은 문자 그대로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삶의 근본 목적이 바뀝니다. 이렇듯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시선이 180도 달라지려면 대개는 매우 강렬한 사건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970년 겨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처럼 강렬하거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희미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커다란 외침도 아닌 작은 속삭임만으로 내 인생은 완전한 혼돈과 변신의 길로 내던져졌습니다. 이제는 40년도 더 지난 일이건만 그 순간은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22살 청년이었던 나는 셸리라는 아름다운 연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플로리다 대학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제학도였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학장님이 차세대 대학 교수로 점 찍어 키울 만큼 빈틈 하나 없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저는 철학이며 심리학이며 종교학 따위의 과목은 수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호 논리학, 고등 미적분, 이론 통계학이 내 선택 과목이었지요. 이러니 내게 일어났던 일은 더더욱 놀라울 뿐입니다. 셸리에게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로니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날은 로니가 나와 함께 우리 집 소파에 앉아있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 불편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 할 말을 찾고 있었지요.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저는 제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말로 잘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능한 대화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그저 지켜보고 있던 나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감이 존재했습니다. 돌연 마음 위에 떠서 머물며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지요. 믿거나 말거나 미묘하게 달라진 그 의식의 자리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몇 분간 저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가 아니었지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였습니다.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그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깨어남의 전 과정이 실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 순간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침묵을 깨워줄 좋은 방법처럼 보였던 그것이 머릿속에서 제잘되는 신경증적인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대는 것을 지켜보았죠. 날씨가 참 좋지 않아요? 닉슨이 요 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어요? 뭐 좀 드실래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은 이랬습니다.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혹시 있나요? 로니는 약간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지요. 아, 자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내 것도 당최 입을 다물지 않아. 우리는 웃었고 그 순간은 그렇게 흘러갔지요.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지 않았지요. 샤워를 할 때면 그 목소리가 기어코 무슨 말을 뱉고야 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면 상대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내 차례에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지켜보았고요. 수업에 갈 때는 이번 강의의 결론이 무엇인지 맞춰보려는 식으로 교수님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의 게임을 지켜보았지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새롭게 발견한 머릿속의 목소리에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건 영화관에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관찰하고 있다 보니 내 존재, 내면 깊은 것의 무엇이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죠. 저 첫 번째 경험이 있은 지 며칠 만에 내 삶의 패턴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러와도 더 이상 즐기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마음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나는 양해를 구하고 집 근처 숲속으로 나갔고 나무 사이의 공터에 앉아 그 목소리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먹히지 않았지요.
그 목소리가 말하는 주제는 바꿀 수 있어도 말 자체를 일정 시간 멈추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면의 침묵을 원하는 내 마음은 갈망을 넘어 불같은 열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면의 목소리를 지켜보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지만 그 목소리가 완전히 멈춘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곧 떠나게 될 대변혁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사물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헤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분석적인 마음이 머릿속의 목소리와 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에 신이 나서 달려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지적 유의를 즐기자면 한 가지 극복해야만 했으니 바로 내 마음이 날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볼 때마다 목소리는 거기다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거 좋아. 그거 싫은데? 이건 불편해. 이걸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는 데 익숙해지면 질수록 몇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첫째, 왜 이 목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 어떤 대상이 보이면 나는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요. 그런데 왜 이 목소리는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에게 굳이 말해줘야 하는 걸까요? 메리가 오고 있네? 오늘은 메리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날 못 보고 지나쳤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 느끼는 것은 나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어 내뱉어야 할까요? 또 다른 의문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였습니다. 너무나 초연히 떨어져 있으면서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새롭게 알게 된 이 머릿속의 목소리를 지켜보는 내 안에는 두 개의 구동력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입 다물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과 매혹이었죠. 이제 저는 무엇인가에 몰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목소리에 대해 알고 싶었고, 내가 누군지, 즉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프로이트의 저작들을 훑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내면의 이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책은 찾지 못하였고, 목소리를 자각한 자에 대해 언급한 책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이 여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 너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갔지요. 그 목소리로 표현되는 자의식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던 내면의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목소리는 나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일러주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지요. 친구와의 대화가 아주 약간의 의견 충돌이나 삐걱거림으로 끝나기라도 하면 그 대화는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대화가 좋게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상상한 그 목소리를 지켜보았고, 거부와 배척에 대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 같은 머릿속의 짓거림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압도된다 싶을 만큼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 말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시선만큼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사방에서 불협화음의 소음이 들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리를 멈추고 싶지만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전에도 늘 말하고 있었지요. 그 속에 너무 빠져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물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말이지요. 수면 위로 한 번 펄쩍 뛰어오른 물고기는 즉시 깨닫습니다. 저 아래 물이 있고 나는 바로 저기서 평생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제 난 저기서 나올 수 있어.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홀로 내면을 탐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리라는 사실을 짐작도 못한 채 말이죠. 나와 같은 박사 학생 중에 마크 월드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민한 젊은 청년으로 온갖 종류의 책을 섭렵하는 열혈 독서가였습니다. 마크는 내가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바로 필립 카플로가 쓴 선의 새 기둥이었지요. 당시 저는 선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종교에 별 생각이 없는 지식인이었지요. 누군가 나를 보고 무신론자냐고 물었다면 저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선불교에 대한 그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것이 내면의 그 목소리를 다루고 있는 책임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지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분명 이 책은 목소리의 주절거림을 멈추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주절거리는 마음의 배후에 있는 자를 참자라는 용어로 지칭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이지요. 이 책은 수천 년 전에 걸쳐 내려온 목소리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길까지 분명히 기술하고 있었지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경외감에 푹 빠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이 책에게 느꼈습니다. 책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리고 그 필요한 일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명상이었지요. 이 책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효과를 본 확실하게 믿을 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는 무 소리를 반복하여 읊으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실천하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선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실천하는 것이 선명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15분에서 20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시간을 30분씩 하루에 2번으로 늘릴 수 있었지요. 폭죽처럼 터지는 통찰도 깊은 경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흡과 무라는 만트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 의식은 쉴 새 없이 떠드는 목소리로 확실히 떨어져 나왔지요. 머릿속으로 무 소리를 내고 있으면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처럼 그 모든 정신 나간 소리들을 짓거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곧 이 연습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명상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숲속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지요. 이곳이야말로 명상하기에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초심자에 불과했지만 수행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매우 진지했고 그 목소리가 진짜 멈추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꼭 알고 싶었지요. 나는 수풀이 무성한 호숫가를 거닐며 앉기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또 저는 붓다처럼 나무를 하나 골라 그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어조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날 그 나무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강렬한 체험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릅니다.